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이어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세풀베다 계곡 저지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노란 사각 문기둥이 2개 있었다. 가로대 5개를 걸쳐놓은 문으로 한쪽은 열려 있었다. 입구 위에는 표지판이 철사에 매달려 있었다. 사유지, 입장 불가. 공기는 따뜻하고 조용했으며 유칼립투스 나무에서는 수고양이 같은 냄새가 듬뿍 흘러나왔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는 자갈길을 따라 언덕 주위를 돌아서 완만한 경사의 산등성이를 넘은 뒤 좁은 협곡 반대편으로 내려갔다. 협곡 안은 더웠다. 고속도로 위보다 온도가 6도에서 8도 정도 더 높은 듯 싶었다. 나는 망곡부 쪽으로 가서 널기와 지붕 현관이 널따란 삼나무 건물 앞에 섰다. 현관은 이중 방충문이었다. 커다란 검은 파리들이 방충문에 붙어 졸고 있었다. 상록수와 항상 먼지가 덮인 듯한 캘리포니아 참나무 사이로 오솔길이 이어져 있었고 참나무 사이로 언덕 한쪽에는 전원풍 오두막집들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는데 어떤 집들은 완전히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았다. 보이는 집들은 한창 때가 지나 방치된 듯한 모습이었다. 문은 닫혀 있고 창문은 수도사의 옷자락이나 그 비슷한 느낌을 주는 재질의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창틀에 쌓인 두터운 먼지가 느껴질 지경이었다. 나는 차에 시동을 끄고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앉아 귀를 기울였다.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곳은 파라오처럼 완전히 죽어 있었지만 방충문 뒤에 문은 열려 있었고 그 너머 방 안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가벼운 휘파람 소리가 똑똑히 들려왔고 한 남자가 방충문 뒤에 모습을 드러내더니 문을 열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참 눈길을 끄는 외모였다. 그는 평평한 검은 가우초 모자를 쓰고 모자에 매달린 가죽 매듭건을 턱 밑에 묶고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하얀 실크 셔츠는 목 부분이 파였으며 손목은 꼭 맞고 윗부분은 헐렁하게 부푼 소매였다. 목 둘레로는 검은 술이 달린 스카프를 한쪽은 짧고 다른 한쪽은 거의 허리까지 내려오도록 비스듬하게 메고 있었다. 폭이 넓은 허리띠 밑으로 입은 석탄같이 새까만 바지는 엉덩이 부분이 꽉 끼고 옆 솔기는 끝단까지 금실로 수가 놓여 있었다. 바지 끝단은 헐렁했고 터져 있었으며 터진 양쪽으로 금 단추가 달려 있었다. 발에는 에나멜 무용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는 계단참에 멈춰 서더니 여전히 휘파람을 불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채찍처럼 나긋나긋한 체구였다. 긴 비단실 같은 속눈썹 아래 희뿌연 눈은 내가 이제껏 본 사람 중에 제일 컸다. 몸매는 약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섬세하고 완벽했다. 코는 똑바로 솟아 있었지만 그다지 가느다랗지도 않았다. 잘생긴 입은 약간 내민 채였으며 턱에는 보조개가 있고 작은 귀는 우아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피부는 햇빛이 전혀 닿지 않은 듯한 아주 창백했다. 그는 엉덩이에 왼쪽 손을 얹은 자세를 취한 뒤 오른손으로는 공중에 우아하게 커브를 그리며 말했다. 인사드립니다. 날씨가 좋군요. 그렇지 않아요? 나한테는 여기가 너무 더운데요. 난 더운 게 좋아요. 단호하고 단정적인 말이라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계단에 앉아서 어딘가에서 긴 줄칼을 꺼내더니 손톱을 갈기 시작했다. 은행에서 오셨나요? 그는 올려다보지 않고 물었다. 베린저 박사를 만나러 왔는데요. 그는 줄질하던 것을 멈추고
멀리 펼쳐진 따뜻한 허공만 바라보았다.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는 흥미도 전혀 없다는 듯 물었다. 여기 주인이라는데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군요. 그렇죠. 마치 모르는 사람인 양 말하다니. 그는 다시 손톱 손질로 돌아갔다. 뭔가 잘못 알고 오셨네요, 아저씨. 이제 여기 주인은 은행이죠. 은행에서 저당권을 설정했던가 부동산 매매 신탁보호 조치를 취했던가 그랬을걸요. 자세한 건 까먹었어요. 그는 자세한 건 자기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올즈모빌에서 내려서 뜨거운 문에 기댔다가 좀 더 공기가 통하는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어디 은행입니까? 모르는 걸 보니 은행에서 온 사람은 아닌가 보네. 은행에서 온 게 아니라면 여기 볼 일도 없겠죠. 그럼 가요. 빨리 꺼지시라고. 베린저 박사를 만나야 하는데. 여긴 이제 영업 안 해요, 아저씨. 저기 표지판에 서 있잖아요. 여긴 사유지라고. 어떤 얼간이가 문을 잠가 놓는 걸 잊었나 보네. 그쪽이 여기 관리인이요? 비슷한 거죠.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요. 아저씨, 내 성격이 그다지 좋지가 않거든.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데? 땅다람쥐와 탱고라도 추나? 그는 급작스럽고도 우아하게 일어섰다. 그는 섬세하긴 했지만 공허한 미소를 지었다. 아저씨, 저 조그만 구형 컨버터블에 굳이 도로 던져줘야 성이 풀리겠어? 그건 나중에 해주고 지금은 어디 가면 베린저 박사를 만날 수 있는지 말해주지. 그는 줄칼을 셔츠 주머니에 넣고 대신 오른손에 뭔가 다른 것을 쥐었다. 재빠른 동작으로 주먹에다 번쩍번쩍하는 금속 너클을 낀 것이었다. 광대뼈의 피부가 더 팽팽해지더니 커다랗고 희뿌연 눈에는 깊숙이 불꽃이 일었다. 그는 나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나는 좀 더 공간을 만들어 놓기 위해 뒤로 물러섰다. 그는 계속 휘파람을 불고 있었지만 휘파람 소리는 이제 고음의 비명에 가까웠다. 싸울 필요는 없는데 나는 그에게 말했다. 사실 싸울 일도 없잖아. 그러다가 그 아름다운 바지가 찢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그는 정광하석처럼 빨랐다. 그는 부드럽게 도약해서 내게 접근했고 왼손이 빠른 뱀처럼 날아왔다. 나는 잽이 날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머리를 뒤로 뺐지만 그는 내 오른쪽 손목을 노리고 있다가 잡아챘다. 손목 힘도 꽤나 강했다. 그는 나를 잡아당겨 균형을 잃게 했고 금속 너클을 낀 주먹이 크게 곡선을 그리며 빙 돌았다. 그 주먹을 맞으면 머리 뒤에 금이 가고 중환자가 될 것이다. 내가 몸을 뺐다면 그는 내 옆 얼굴이나 어깨 죽지 바로 밑의 팔뚝을 맞췄을 것이다. 그랬으면 팔이나 얼굴이나 뭐가 되었든 둘 중에 하나는 박살이 났을 것이었다. 그런 순간에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뿐이었다. 잡힌 채로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그의 왼발을 뒤에서 걸고 셔츠를 잡자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뭔가 내 목덜미를 쳤지만 금속은 아니었다. 내가 왼쪽으로 몸을 비틀자 그는 옆으로 넘어졌지만 고양이처럼 사뿐히 땅에 떨어지더니 내가 미쳐 균형을 잡기 전에 다시 일어섰다. 그는 이제 싱긋 웃고 있었다. 그는 모든 일이 즐거운 듯했다. 자기 작품이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그는 재빨리 공격하러 다가왔다. 강하고 둔중한 목소리가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당장 그만두지 못해? 당장 그만둬. 내 말 안 들려? 가우초 남자는 멈췄다. 그의 얼굴에 약간 병적인 웃음이 퍼졌다. 그는 재빨리 움직였고 어느새 너클은 그의 바지 뒷부분 넓은 허리띠 속으로 사라지고 없었다. 몸을 돌리자 단단하고 퉁퉁한 몸에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가 팔을 흔들며 오솔길을 따라 우리 쪽으로 서둘러 내려오고 있었다.
그는 약간 빠르게 숨을 내쉬며 다가왔다. 너 미쳤냐, 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박사님. 얼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미소 짓더니 몸을 돌려 걸어갔어 계단 위에 앉았다. 그는 위가 납작한 모자를 벗고 멍한 표정으로 빗을 꺼내서 수치많은 검은 머리를 빗기 시작했다. 1, 2초 후 그는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다. 요란한 셔츠를 입은 뚱뚱한 남자는 서서 나를 바라다 보았다. 나도 일어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요? 그가 으르렁 댔다. 댁은 누구시오? 말로라고 합니다. 베린저 박사를 찾아왔는데요. 얼이라고 부른 저 청년은 게임 한 판 하고 싶어 하더군요. 날씨가 너무 더웠나 봅니다. 내가 베린저 박사요. 그는 위엄있게 말했다. 그는 머리를 돌렸다. 집 안으로 들어가 얼. 얼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신중하게 관찰하는 표정으로 베린저 박사를 보았지만 커다랗고 희뿌연 눈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런 다음 그는 계단을 올라가서는 방충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파리가 도어말이 성난 듯 왱왱거리다 문이 닫히자 다시 방충문 위에 앉았다. 말로. 베린저 박사는 다시 주의를 내게 돌렸다. 그럼 무슨 일로 오셨소, 말로 씨? 얼이 그러는데 박사님은 여기서 이제 영업을 안 하신다면서요? 맞소. 이사 나가기 전에 법적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지. 얼과 나는 여기서 단둘이 살아요. 이런 실망이군요. 나는 실망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웨이드란 남자가 박사님과 함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는 플러사 직원이 관심을 보일 만한 눈썹을 치켜떴다. 웨이드.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아는 것 같기도 하고. 흔한 이름이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왜 나랑 함께 있겠소? 치료약을 받으러 왔죠.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그런 눈썹을 가진 남자치고는 찡그린 표정을 잘 짓는 사람이었다. 난 의사요, 선생. 하지만 더 이상 진료하지 않아. 도대체 무슨 종류의 치료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요? 이 친구는 술꾼입니다. 때때로 정신이 나가서 실종되고는 했지요. 어떨 때는 자기 힘으로 돌아오기도 했지만 어떨 때는 남에게 실려서 오기도 했고 어떨 때는 찾으러 가야 했죠. 나는 명함 한 장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는 별로 기쁜 기색 없이 명함을 읽었다. 얼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가 뭐 발렌티노나 되는 줄 아는 겁니까? 그는 다시 눈썹을 치켜 세웠다. 매혹적인 눈썹이었다. 부분적으로 3cm 정도 저절로 말려 올라가 있었다. 그는 살집이 있는 어깨를 으쓱했다. 얼은 위험한 애가 아니오, 말로씨. 다만 때때로 약간 꿈속에 빠져 있을 뿐이지. 놀이 속 세계에 사는 거와 마찬가지로거나 할까? 박사님이야 그렇게 말하겠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거칠게 놀던데요. 말로씨 너무 과장하시는군요. 얼은 옷을 차려입기를 좋아해요. 그런 면에서는 어린애나 다름없이 천진난만하지요. 바보란 뜻이겠죠. 나는 말했다. 여기는 일종의 요양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과거에만 그랬나요? 아니지요. 영업하고 있을 때는 예술가 마을이었어요. 나는 식사와 숙박, 운동과 오락시설을 제공하고 무엇보다도 속세와 격리될 수 있도록 해주었죠. 그것도 아주 적절한 가격에. 선생도 알고 있겠지만 예술가들 중에 부유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 예술가라는 용어 속에는 물론 작가나 음악가 그런 것도 다 포함하는 거지. 나한테는 보람 있는 일이었소. 그 일이 지속되는 동안.
이 말을 할 때 박사는 슬퍼 보였다. 눈썹은 거의 입에 닿을 것처럼 바깥 모서리 쪽으로 축 처졌다. 눈썹을 좀 더 기르면 입에도 들어갈 것 같았다. 알고 있습니다. 파일에 있더군요. 그리고 오래전에 자살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도 약물 사건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처진 눈썹을 다시 바짝 세웠다. 무슨 파일? 그는 날카롭게 물었다. 소위 철창의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에 대한 파일이 있습니다. 박사님, 철창이란 발작이 덮쳐와도 뛰어내릴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곳을 가리키죠. 소규모의 사슬 요양원이나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경미한 정신병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런 곳은 법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오. 베린저 의사는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이론적으로야 그렇죠. 하지만 잊어버릴 때도 있는 거니까요. 그는 뻣뻣하게 자세를 가다듬었다. 이 남자는 그런 일에는 위험이 있었다. 그 말의 속뜻은 꽤나 모욕적이군요, 말로 씨. 내 이름이 왜 당신이 언급한 목록에 올라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요. 이제 가주셨으면 좋겠소. 웨이드 얘기로 돌아가 보죠. 여기 가명으로 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얼과 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소. 우리 둘뿐이에요. 이제 실례가 안 된다면 좀 돌아보고 싶은데요. 이따금 화를 돋우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베린저 박사는 아니었다. 그는 위험을 지키고 있었다. 그의 눈썹도 줄곧 그와 함께했다. 나는 집 쪽을 보았다. 안에서 음악 소리, 댄스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도 들렸다. 저 친구 안에서 춤을 추고 있나 보군요. 탱고인데 저 안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다는 말이죠. 특이한 친구로군. 안 갈 거요, 말로씨. 아니면 얼의 힘을 빌려 당신을 내 사유지에서 몰아내야만 할까? 알았습니다. 가도록 하죠.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박사님. V로 시작하는 이름이 단지 3개밖에 없었고 그중 박사님이 제일 들어맞는 것처럼 보였죠. 우리가 가진 오직 하나의 진짜 단서라고는 V 박사밖에 없거든요. 그 친구가 집을 나가기 전에 종이에 꺼적였답니다. V 박사라고. 그런 사람이 한다스는 될 거요. 베린저 박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 물론이죠. 그렇지만 철장의사 파일에는 한다스는 없었습니다. 시간 내줘서 고맙습니다. 박사님, 얼이 약간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나는 몸을 돌려 내 차로 가서 올라탔다. 내가 문을 닫을 때까지 베린저 박사는 내 옆에 있었다. 그는 유쾌한 표정으로 차 안으로 몸을 들이밀었다. 우리가 다툴 필요는 없어요, 말로씨. 당신 같은 직업에서는 때때로 약간은 남을 귀찮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얼이 무엇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는 거요. 그 친구는 너무 가짜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어떤 한 가지가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것도 그럴 거라고 기대하는 법이지요. 이 친구는 조울증 환자죠.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침묵 속에서 나를 응시했다. 그는 엄숙하고 정중한 태도였다. 많은 재미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머물렀소. 말로시, 그들 모두가 다 당신처럼 정신이 똑바른 건 아니지요.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자주 신경질적이 돼요. 그렇지만 나는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를 위한 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종류의 일에 취미가 있다고 해도 말이요. 나는 얼 말고는 다른 직원은 두고 있지 않고 얼은 환자를 돌볼 타입은 아니지 않소. 그럼 어떤 타입입니까, 박사님? 풍선춤 같은 것은 제쳐준다면. 그는 문에 기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고 비밀스러워졌다. 얼의 부모는 내 친한 친구였소. 말로시. 누군가 얼을 돌봐주어야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죠. 얼은 도시의 소음과 유혹에서 떨어져 조용히 살아야만 하는 애요. 불안정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은 애입니다. 나는 아주 쉽게 저 애를 다룰 수 있지요. 말로시도 보셨다시피. 대단한 용기를 지니셨군요. 나는 말했다. 그는 한숨 지었다. 그의 눈썹이 마치 수상한 곤충의 더듬이처럼 살짝 물결쳤다. 희생이지요. 그가 말했다.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어요. 나는 얼이 여기서 내 일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소. 저 애는 테니스도 잘 치고 수영과 다이빙은 챔피언처럼 잘하며 밤새 춤출 수도 있어요. 거의 언제나 저 애는 사랑스러움 그 자체라오. 그렇지만 때때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그는 마치 고통스러운 기억을 저 뒤로 밀어내려는 듯 넓적한 손을 휘저었다. 결국 얼을 포기하든가 이곳을 포기하든가 해야 했소. 그는 양손을 들어 손바닥을 편 뒤 뒤집었다가 옆구리께로 떨어뜨렸다. 그의 눈은 눈물이 고여 축축했다. 나는 여기를 처분했어요. 그는 말했다. 이 평화롭고 작은 골짜기가 진짜 부동산 개발지가 된답디다. 인도와 가로등이 있고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라디오를 쿵쿵 털어대는 곳이 된다지요. 게다가 그는 버림받은 듯한 한숨을 내쉬었다. 텔레비전도 들어온다지요 뭐. 그는 쓸어버리듯 손을 흔들었다. 나무들은 그냥 남겨뒀으면 좋겠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군요. 대신 산등성이를 따라서 텔레비전 안테나가 들었을 테지. 그렇지만 얼과 나는 멀리가 있을 테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박사님. 박사님 때문에 내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군요. 그는 손을 내밀었다. 축축했지만 아주 힘있는 손이었다. 보여주신 동정과 이해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말로시 그리고 슬레이드 씨를 찾는데 도움을 못 드려 유감입니다. 웨이드입니다. 미안해요, 웨이드. 그렇군요. 그럼 안녕히 행운을 빌겠소. 나는 시동을 걸고 자갈길을 따라 돌아 빠져나왔다. 슬프기는 했지만 베린저 박사가 원했을 만큼 슬프지는 않았다. 나는 정문을 나와서 고속도로의 커브길을 돌아 내려와 사유지 진입로가 안 보이는 곳에 주차했다. 나는 차에서 내려 다시 포장도로 가장자리까지 걸어가서는 전기 철조망 울타리부터 정문을 볼 수 있는 곳에 이르렀다. 나는 유칼립투스 나무 밑에 서서 기다렸다. 5분 정도가 지나갔다. 그러더니 자갈을 울리면서 차 한 대가 사유 도로를 내려왔다. 차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주차했다. 나는 약간 더 풀숲 속으로 물러섰다. 뭔가 끽끽거리는 소음이 나더니 무거운 문고리가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사슬이 감기는 소리가 났다. 자동차 엔진이 더 세게 울리더니 차는 길을 따라 올라가 버렸다. 차 소리가 잦아들자 나는 내 올즈모빌로 돌아가서 다시 시내 쪽으로 향하기 위해 유턴을 했다. 베린저 박사의 사유지로 향하는 정문을 지나치면서 그 문이 자물쇠가 달린 사슬로 잠겨있는 것을 보았다. 오늘은 이것으로 방문객 사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32km 남짓 달려서 시내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배가 차자 점점 더 이 모든 처사가 어리석게 느껴졌다. 내가 하고 돌아다니는 식으로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얼이나 베린저 박사처럼 흥미로운 인물들을 만날지는 모르지만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는 없다. 타이어는 닳고 기름 낭비에 입만 아프고 수지도 안 맞는 게임을 하느라 신경만 쓰게 된다.
검정 28번에 룰렛 테이블 한도에까지 걸어야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V로 시작되는 이름은 고작 3개뿐이니 내가 찾고 있는 남자를 만날 확률은 엉터리로 게임하는 그리스인 니익을 이길 정도의 확률은 된다. 어쨌거나 첫 번째는 항상 안 맞게 마련이고 막다른 골목이며 확실해 보이다가도 아무 예고 없이 허사가 되어버린다. 하지만 그는 웨이드 대신에 슬레이드라고 하지 않았어야 했다. 그는 지적인 사람이었다.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리가 없고 잊어버렸다면 아예 이름도 잊어버렸을 것이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가 아닐 수도 있다. 커피를 마시면서 나는 부카니치 박사와 발리 박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갈까 말까. 가게 되면 오후 시간을 몽땅 허비하게 될 것이었다. 그때쯤이면 아이들밸리에 있는 웨이드 저택에 전화를 걸었다가 그 집의 가장이 자기 주소지로 돌아와 있으면 당분간 아무 일 없을 거란 얘기를 들을 수도 있었다. 부카니치 박사는 찾아가기 쉬웠다. 그 길을 쭉 따라 6블록만 가면 되었다. 그렇지만 발리 박사를 만나려면 알타티나까지 끔찍히도 먼 길을 더운 날 지루하게 운전해서 찾아가야 한다. 갈까 말까. 마지막 대답은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3가지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첫 번째는 수상쩍은 연줄과 그 관련자들은 잘 알아둘수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피터스가 나를 위해 꺼내다 준 파일에 내가 뭔가 보충해 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히 감사와 호의의 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달리 할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었다. 나는 계산을 하고 차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거리 북쪽에 있는 스토겔 건물까지 걸어갔다. 오래된 건물로 정문에 담배 판매대가 있고 수동으로 조작되는 엘리베이터는 계속 흔들리면서 똑바로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다. 6층 복도는 좁았고 문에는 희뿌연 유리판이 끼워져 있었다. 내 사무실 건물보다 더 오래되고 훨씬 더 더러웠다. 입주자들을 보니 으싸, 치과 의사, 별로 신통치 않은 크리스천 사이언서 전도사, 내 상대방이 고용했으면 싶은 변호사, 다시 말해 간신히 입에 풀칠이나 하는 의사들이 그득한 건물이었다. 별로 능숙하지도 않고 별로 깨끗하지도 않으며 별로 기민하지도 않고 간호사에게는 고작 3달러와 공손한 말 정도밖에 주지 못하는 사람들. 현재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종류의 환자를 받을 수 있는지, 돈을 얼마나 짜내서 유지비를 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지치고 맥을 잃은 의사들. 신용카드는 받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십니다. 어금니가 상당히 많이 흔들리네요. 카진스키 부인, 새 아크릴 충전재를 하시는 게 어때요? 금리나 다름없답니다. 그럼 14달러에 해드릴게요. 2달러 더 내시면 노보카인도 드리고요.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십니다. 3달러 되겠습니다. 지불은 간호사에게 해주세요. 그런 건물에는 언제나 정말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몇몇 있지만 겉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런 사람들은 보호색을 뒤집어 쓰듯 초라한 배경에 맞춘다. 한편으로는 석방보증금 전문 사기단과 손을 잡은 악덕 변호사가 있다. 고객이 원하는 어떤 직업으로든 행세하며 자신의 설비를 설명해주는 낙태 전문 의사도 있다. 비뇨기과, 피부과 등 치료를 자주 받아야 하고 정기적인 국부 마취가 필요한 모든 분야의 의사처럼 행세하는 마약업자들도 있다. 레스트 부카니치 박사의 대기실은 작고 내부 장식도 빈약했는데 그 안에서 12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 불편해 보이는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보통 사람과 별반 다름없어 보였다.
특징이라고는 없었다. 자제력이 좋은 마약 중독자라면 채식주의자 격리 직원과 구분할 수가 없다. 나는 45분 정도 기다려야 했다. 환자들은 2개의 문을 통해서 들어갔다. 정력적 이비인후과 의사라면 진료실이 충분히 넓을 경우에 동시에 4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다. 마침내 내가 들어갔다. 나는 들어가서 흰 수건 위에 치료 도구 세트가 놓여있는 탁자 옆 갈색 가죽 의자에 앉았다. 벽에 붙은 소독기에서는 보글보글 거품이 일고 있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둥근 반사경을 이마에 건 북한이치 박사가 씩씩하게 들어왔다. 그는 내 앞 걸상에 앉았다. 안면 두통이라고요? 아주 심한가요? 그는 간호사가 건네준 폴드를 들여다보았다. 나는 끔찍하다고 말했다. 눈이 멀 정도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더욱 심하다고. 박사는 현명한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이죠. 그는 만년필처럼 보이는 것 위에다가 유리 뚜껑을 맞추면서 말했다. 그는 그것을 내 입속으로 밀어넣었다. 턱은 벌린 채로 그대로 두고 입술만 오므리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손을 뻗어 전등 스위치를 껐다. 방 안에는 창문이 없었다. 환기팬이 어딘가에서 그르릉 소리를 냈다. 북한이치 박사는 유리관을 빼더니 다시 불을 켰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충혈된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말로 씨. 머리가 아프시다면서 비강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감히 추측건데 아마 일생 동안 한 번도 비강염으로 고생한 적이 없을 듯한데요. 코 경막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것 같군요. 네, 선생님. 미식 축구하다가 채였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짝 튀어나온 뼈 부분이 있는데 잘라내는 게 좋았을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숨 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는 글상 뒤로 기대더니 무릎을 짚었다. 그럼 정확히 제가 뭘 해드리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는 재미없으리만큼 얼굴이 창백하고 마른 남자였다. 계력에 걸린 하얀 쥐 같았다. 내 친한 친구 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친구입니다. 작가죠. 돈은 많은데 신경이 쇠약해요. 도움이 필요하죠. 결국에는 며칠씩 술독에 빠져서 살아요. 영양을 섭취할 무언가가 더 필요한데요. 그 친구 주치의는 더 이상 협조해 주지 않으려고 했어요. 정확히 협조라는 말 뜻이 뭡니까? 북한이치 박사가 물었다. 그 친구가 필요한 건 다만 진정할 수 있게 가끔 주사나 놔달라는 거죠. 어쩌면 뭔가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말로 씨. 그런 일은 제 전문이 아닌데요. 그는 일어섰다. 굳이 말하자면 약간 접근 방식이 조잡하군요. 원하면 친구분이 직접 진찰받으러 오시죠. 뭔가 치료가 필요한 다른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거겠죠. 그럼 $10 되겠습니다. 말로 씨. 딴전 피우지 마시죠, 박사.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던데. 북한이치 박사는 벽에 기대 담뱃불을 붙였다. 그는 시간을 벌고 있었다. 그는 담배 연기를 불어내고 그걸 바라보았다. 나는 연기 대신 바라보라고 내 명함 한 장을 주었다. 그는 명함을 바라보더니 물었다. 그게 무슨 명단이죠? 철장 의사들 명단이죠. 내 친구를 벌써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이름은 웨이드입니다. 저쪽 어딘가 하얀 작은 방에 감춰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이 친구는 집에서 나간 뒤로 실종되었어. 얼치기 친구로군. 북한이치 박사가 말했다. 나는 고작 나흘짜리 알코올 중독 치료 같은 자잘한 일에는 손 안 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치료 안 된다고. 작은 하얀 방 같은 것도 없고 당신이 말한 친구도 몰라.
그런 사람이 실제 존재한다고 쳐도 그러니까 10달러나 내 현금으로 당장 아니면 경찰을 불러서 당신이 나한테 마약을 뜯어내려고 유도했다고 고소할까? 그거 참 신사적이군. 나는 말했다. 그럴 테면 그러시든가. 여기서 나가 싸구려 사기꾼 녀석. 나는 의자에서 일어섰다. 내가 실수했나 보군요, 박사님. 이 친구가 마지막으로 실종되었을 때 브이롯 이름이 시작되는 의사와 함께 숨어 있었다고 했어요. 철저히 은밀하게 영업하는 데죠. 그 사람들은 이 친구를 늦은 밤에 데리고 가서는 그 친구가 정신이 좀 안정되자 똑같은 방식으로 데려다 놨죠. 그 친구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볼 만큼 기다리지도 않고 가버렸다는군요. 그리고 이 친구가 다시 돌아버렸어.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자 자연스레 우리는 실마리를 찾아서 파일을 뒤져본 겁니다. 파일에서 V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의사 3명을 찾아냈죠. 재미있는데? 박사는 냉랭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여전히 시간을 벌고 있었다. 선정 기준이 뭐요? 나는 그를 응시했다. 그는 오른손으로 왼손 팔뚝 안쪽을 위아래로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얼굴은 반짝이는 땀방울로 뒤덮였다. 미안합니다, 박사님. 우리는 아주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잠깐만, 다른 환자가 있었어. 그는 남은 말은 허공에 띄어둔 채 밖으로 나갔다. 그가 나가 있는 동안 간호사 한 명이 문 안으로 머리를 쏙 들이밀고 나를 흘깃 쳐다보더니 다시 물러갔다. 그러고 나서 북한이치 박사가 행복하고 느릿느릿한 발걸음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미소 짓고 있었고 긴장도 다 풀린 모습이었다. 눈을 반짝였다. 어라, 아직도 여기 있었나? 그는 아주 놀랐거나 단지 그런 척 하는 듯 싶었다. 우리의 짧은 면담은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가려던 참입니다. 나보고 기다리라고 한 줄 알았는데. 그는 킬킬 웃었다. 이런 거 알아? 말로씨. 우리는 기이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 500달러만 주면 당신 뼈를 몇 군데 부러뜨려서 병원에 입원시킬 수도 있어. 웃기는 일이지. 그렇지 않나? 기분이 덜떠 있는데 나가서 직접 주사 놓고 왔나 보지, 박사. 어디 보자. 얼굴이 확 밝아졌군. 나는 바깥쪽으로 걸어갔다. 아스타루에고 아미고. 그는 즐거운 듯 짹짹거렸다. 10불 내는 거 잊지 마. 간호사한테 주라고. 그가 인터컴 쪽으로 가서 뭐라고 말하는 동안 나는 그 자리를 떴다. 대기실에는 여전히 그 12명 혹은 그들과 마찬가지로 불편해 보이는 12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10달러 되겠습니다. 말로씨. 저희 진료소에서는 현금만 받습니다. 나는 빽빽히 들어찬 사람들 다리 사이를 지나 문으로 걸음을 뗐다. 간호사는 의자에서 튀어올라 책상 주위를 돌아왔다. 나는 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 나는 간호사에게 물었다. 간호사는 화를 내며 말했다. 어떻게 될지 두고 보시죠. 물론이요. 아가씨는 아가씨 일을 하는 것뿐일 테지. 나도 그렇고 내가 남긴 명함을 보면 내 직업이 뭔지 알게 될 거요. 나는 곧장 밖으로 나갔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환자들은 마음에 안 든다는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다. 내가 한 대로 의사를 대하면 안 되는 것이다.